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또 강의를 하니까 엄청 떨리네요. 자, 지금 책자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자료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책자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임용고사를 처음 치르시는 분 계시나요? 예,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번에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안 계시나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쉬웠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수학교육론 담당하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저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빨리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임용시험이 지금 어떤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TO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대충 여기 2013년도를 보시면 한 15대 1, 20대 1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뒷부분부터 2014년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사 능력시험이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일단 잠깐만 보시면 2013년하고 2014년에 모집 인원이 약 1600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네, 2018년도에 보시면 5,638명이 됐고요. 그 뒤로는 어때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올해 신청 인원이 4,893명이 나왔고요. 경쟁률은 약 16대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률 추세를 잠깐 보시면은요. 9대 1, 10대 1, 14대 1, 16대 1, 18대 1, 19대 1, 다시 16대 1이 됐죠.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485명, 그 다음에 385, 342, 293, 갑자기 확 줄었죠. 그리고 257. 올해 조금 늘어났어요. 349. 그래서 대충 보시면 한 300명 내외에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률은 한 15대 1, 16대 1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커트라인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 어느 점수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2014년에서는요. 커트라인이 78점 정도 나왔대요.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리고 2015년에 57점. 갑자기 확 떨어졌고요. 2016년에 53점. 2017년에 58점. 2018년에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 63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53점이었어요.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요. 어려웠고 쉬웠고 어려웠고 이번엔 어땠어요? 2020년이죠. 이번에는 느낌상 좀 쉬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예측하는 것은 한 75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평균이. 네, 이번엔 좀 쉬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럼 다음번은요? 2021년도는 이게 난이도가 좀 보시면 퐁당퐁당 어려웠다 쉬웠다 교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어려웠고 쉬웠고 어려웠고 쉬웠고 네. 75점 물음표죠.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다음번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커트라인이 지금 뭐 75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육학과 네, 수교와 그다음에 전공이 있죠. 자,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 수교는 몇 점이에요? 24점이에요. 전공은 자, 100에서 46을 빼면 네, 56점이죠. 네, 이 정도 형성이 되는데요. 도대체 얼마 정도를 맞아야 되냐. 교육학을 보니까 한 18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을 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수교 같은 경우도 20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전공에서 75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75점을 맞으려면 여기 몇 점이어야 되죠? 네, 38을 빼니까 네, 37점. 뭐 적어도 37점 이상 받으셔야 아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공 56점 중에 네, 37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죠. 네. 거의 1, 2월 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공 점수를 좀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석학하고 대수학 그다음에 네, 주요 과목들을 아마 공부하는 시기가 1, 2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대략적인 추세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의 모집 인원에 대한 동향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작년 기사예요. 그래서 작년 기사를 보시면 신규 임용이 어떤 추세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발표한 기사예요. 여기서 보시면 임용 절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초중등 교원의 신규 임용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등 교원 수급 계획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19, 20, 올해 20년도죠? 네, 올해 시험 본 게 20년도일 거예요. 점차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규 채용 규모가 나와 있어요. 4,300명. 이 정도 이번에 뭐 규모를 이 정도로 잡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23, 24로 갈수록 4,000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3,800명.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3,000명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 파란색 안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이 안에는 합격을 하셔야 그나마 경쟁률이 10몇 대 1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출제 경향은 이번에 기출이 좀 되게 쉬웠고 나올 곳에서 나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잠깐 볼 건데요. 제가 자료로 아마 별도 자료로 드렸을 겁니다. 뭐 A형 1번 하고서 자료 이건 예전에 정리한 거고요. 사이드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별도 자료로 드렸는데 네. 그래서 별도 자료를 드리고 답안지도 이제 이번에 답지도 제가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뭐 기출을 풀 건 아닌데요. 네. 일단은 기출 문제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키워드에 함수 개념의 발생 순서를 체크하라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교직 수학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답안을 쓰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넘어가면은요. A형 5번에 아포스 이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아포스 이론인데 행동, 과정, 대상,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프로이덴탈에 대한 얘기를 묻다가 이번에는 트레퍼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퍼스가 얘기한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B형으로 바뀌어요. B형에 보시면 나카토스의 준경험주의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 전면적 반례에 의해서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괴물배제법과 보조정리합제법에 대한 단어를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면 B형 3번을 보시면 익숙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거냐? 정당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오타가 있어요. 이거 귀납과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X를 쳐야 됐는데 좀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당화의 측면이고요. 귀납과 연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화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기술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납과 연역이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프로젝트 평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 그리고 채점. 실제로 이 부분을 채점해 보자라는 문제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기술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브루소의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마지막 문제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정말 어때요? 나올 만한 것이 나왔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 올해 특징이 있어요. 올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심리학자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심리학자 문제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다음번 임용고사는 아마도 심리학자 부분을 언급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책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 키워드를 보시면 이제 책자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영역별 출제 경향하고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키워드가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할게요. 자, 개연적 추론, 연역적 추론인데 귀납을 좀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만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정당화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귀납법, 연역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용고사 문제를 잠깐 볼 건데요. 풀이를 할 건 아니에요. 제가 답안을 제시를 해놨는데 지금 2019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자라는 문제는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우리가 수학 교육론을 공부하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딘즈의 개념 형성 3단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딘즈의 교수학습 방법 이론도 있고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좀 자리매김해야 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요. 일단 가를 잠깐 볼게요. 네, 가는 뭐죠? 네, 가는 전함수 단계죠. 네, 전함수 단계고 나는 보시면 이제 비에트가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발전시키고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학을 창안한 것에 기초하여 함수를 대수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대수적 함수 단계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면 해석학을 엄밀하게 만들기 위해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순서상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부분 집합을 함수로 정의했다. 이런 측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집합적 함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곡선을 중심으로 곡선의 접선, 곡선 아래의 넓이, 곡선의 길이, 곡선에 따라 움직이는 점의 속도 등을 연구했다. 이런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운동학적인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수가 연구된 단계죠. 기하적 함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이의 급수나 디리클레 함수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인하여 함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대응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합적 함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면 죄송해요. 네. 가라, 나, 마, 다가 되겠죠. 네, 아마 답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네, 아포스 이론이 정말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쵸? 네, 그동안 출제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아포스 이론이 등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민수의 합습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2의 학습 일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어진 현상을 기존 이론에 맞춰서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학습 일지에 서술된 상황을 내 행동 및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에 맞춰서 설명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이론의 수학 교육학 이론에 맞춰서 해석하고 설명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 과정 및 대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턴은 늘 등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제가 이거는 빈칸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네, 낱낱이 변환을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을 수학 교육학 이론에 맞춰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기출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나눗셈 문제를 조립제법으로 풀었고 어떤 개념을 익히기 위해 낱낱이 변환을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만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계산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아직 과정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즉 행동이 내면화되면서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가 생긴 상태인 과정 상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안은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번에, 이 문제는 이제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에 대한 문제예요. 잘 보이나요? 아마 주어진 자료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A형 6번 문제를 보시면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의 의미를 설명해라. 그래서 계속 임용고사 문제를 보시면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제시된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하면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하고 빈칸 채워넣기의 형태로 아마 수업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윤교사의 활동 과제를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설명해봐라. 어때요? 계속 기존 수학 교육학 이론에 맞춰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답을 썼는데요. 일단 답안을 보시면 첫 번째, 수평적 수학화, 트래퍼스가 얘기한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에 대한 개념 설명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개념을 설명하고 활동 과제를 기존의 수학 교육학 이론에 맞춰서 잘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떻게 보면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구성할 때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흡사하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적중 근거 자료라고 있는데요. 거의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중률을 끌어올리려고 모의고사를 좀 길게 진행을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 대비를 위해서는 조금 좀 양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받아서 아마 이제 수업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랜만에 나카토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억하고서 니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 이미 증명된 추측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발레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서 원래의 추측을 존속시키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죠? 괴물배제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밑에 보시면 전면적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원래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방식. 네, 보조정리 합체법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번 문제 보시면 중학교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쭉 넘어가면은 B형 3번이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네, 원의 현에 관한 성질 중 한 가지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자료 1과 자료 2를 개발했다.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관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선 L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가, 직선 L이 원 AB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러면서 학생들의 관찰을 유도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대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 O의 중심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반을 M이라고 한다면 하고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교사가 공통으로 가르치려는 원의 현에 관한 성질 기억을 서술하시오. 이거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알아야 된다. 매 해마다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하나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원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제가 지도서 특강을 안 할까 생각도 하면서도 한 번은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도서 특강을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예시가 되는 건 다 뭐예요?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리고 하고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1과 자료 2에서 사용한 정당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교육과정에 나오거든요. 어떤 정당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교육과정에 있는 문서상에 있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두 자료를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서술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요. 한 번에 보시면 3가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그 3가지를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안은 제가 별도로 빼놨는데요. 우리가 그 정당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전략. 네, 그 전략이 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전략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교육과정 문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출문제의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네, 제가 답을 일단은 기술을 했죠. 네,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2등분한다. 딱 보면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정당화 방법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연역 추론, 기납 추론이 아니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이런 측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을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이번에 상관관계가 도입이 됐어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묻고 있는 건 뭐예요? 프로젝트 평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네, 프로젝트 평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가 측면에서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답안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점도를 보시면 음의 상관관계예요. 문제 자체가 음의 상관관계를 묻고 있고요. 얘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데 수면 시간이 일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너무 빠르죠? 지금은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소개가 됐는지, 전개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페이지를 넘어가면 이게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네,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근거를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해라. 간만에 나왔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쵸?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은요, 제 문제도 있어요. 네. 제 문제도 보시면, 네,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조점. 똑같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싱크로율이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브루소의 극단적인 교수 현상 늘 나오는 부분이 나왔죠. 여기까지가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훑어본 거예요. 자세한 풀이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그대로 들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보세요. 네, 자료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책자에 없는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현대화 운동이 쭉 공란이에요. 올해도 안 나왔어요. 그쵸?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매해마다 제가 수학교육론 강의를 할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은 만들어서 넣었어요. 근데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네,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교육과정 문서에 보시면 2007, 2009 수학교육학 신론에서 2009까지 2015까지 다루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딱히 나온 건 없습니다. 뭐 이제 그 전에는 나왔겠죠. 2015 전에는 아마 2009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공부할 건 뭐예요? 지나간 걸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수학교육학 신론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어떤 흐름만 파악을 하시고요.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네, 추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
수학 역량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통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를 보셔야 되고 교수학습 평가 유의사항 이런 것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학습상에서 뭐 무리수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뭐 다룬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확한 구절은 아니지만 네, 기억나는 구절이 거의 없네요. 네. 막상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런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다 외울 것이 아니라 변화된 측면만 외워주시면 돼요. 뭐 기하에서 정당화의 측면. 그건 새로 도입된 거잖아요. 새로 바뀐 부분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교육 철학에서는 늘 나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뭐 플라톤주의, 삼파법, 수학 기초론 안 나와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올해도 안 나왔어요. 뭐 수학 기초론이라고 하는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그런 쪽 얘기하는 거죠. 그런 쪽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중경험주의가 이때 한번 2015년에 나오고 네, 올해 나왔어요. 네, 중경험주의는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구성주의도 18년에 한번 나오고요. 논술영혼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안 나왔죠. 내년에 나올 가능성 있어요. 자, 문제 해결 파트입니다. 문제 해결 파트는 지금 17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 문제 제기 활동 이런 쪽에서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문제 제기가. 그렇죠. 이거는 14년부터는 이제 주관식 문제로 바뀐 이유예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 시험을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죠. 다음번 시험은 어떨까요? 문제 제기 활동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도 16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론 과정은 매번 나오고 있어요. 매 해마다 추론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문제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나와요. 귀납 냈다가 유추 냈다가 연역 냈다가 뭐 일반화도 냈다가 그 다음에 올해는 뭐예요? 정당화를 냈어요. 정당화도 어떻게 보면 추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추론은 매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피아제 작년에 나왔죠?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브루너도 나왔고요. 비고츠키, 그 다음에 스캠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 정말 특이하게 심리학자가 안 나왔어요. 네. 교직 수학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네. 자, 딘즈가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15년, 17년, 18년. 그쵸? 네,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수벨, 선행 조직자. 이것도 나올 만한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네, 피아제가 나온 것처럼 오수벨도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간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만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임용 추세는 어떠냐?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건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화, 그 다음에 수학화 이론에서 이 부분이 뭐죠? 뭐 안내된 재발명, 사고실험, 반교수학적 전도 이런 내용. 이거는 초창기에는 나왔다가 나중에는 좀 안 나오고 있고요. 수학화에 대한 내용도 16, 18 네, 올해 나왔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네요. 네, 좀 특이하죠. 역사 발생적 원리도 간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습 수준 이론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인데 좀 생각보다 뜸해요. 그 다음에 기하 교수학습 단계가 저번에 네, 단답형으로 나왔죠. 네,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반일이 안 나왔네요. 올해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수학적 변환론.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매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 여기 비어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네. 아무튼 매 해마다 극단적인 교수 현상 묻고 있어요.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신론적 장애는 네, 한 번.
작년에 한번 나왔고요. 평가는 좀 뜸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뜸하다가 올해 프로젝트 평가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평가 영역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연구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네. 수화연산. 네. 수화연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네. 밑에 하단에는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이제 수화연산 영역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네, 14년. 이 음수에 대한 모델이 18년, 19년 연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문자와 식은 굳이 내용이 잘 출제가 안 되죠. 나올만 한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얘도 한 분야인데.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고요. 함수의 역사적 발달이 16년에 한번 나왔고요. 올해 나왔죠. 네, 올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장비의 번역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질적 접근, 양적 접근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17년에 한번 나왔고. 이거는 이제 교과서 소재예요. 함수 부분을 활용했다. 그 다음에 기하 증명에서 보시면 네, 수직적 수평적 관련, 관련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장애의 원인,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 분석법, 종합법, 그 다음에 수리철학과 증명의 의미. 작년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동향을 얘기를 해봤는데, 소재는 기하에서 많이 나와요. 올해도 기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서를 볼 때 어느 부분은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기하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미분과 적분, 그 다음에 아포스 이론이 계속 안 나오다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판단 전략, 패러독스, 탐색적 자료 분석 이런 게 17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 17년도에는 확통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소재가 하나 나왔죠. 상관관계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기하하고 확통을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하 영역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중학교 지도서를 볼 때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영역을 좀 치중할까? 어느 영역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될까? 그럼 딱 꼽는다면 기하예요. 기하 영역하고 요즘에 확률과 통계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교육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 두 영역은 좀 많이 봐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마가 넘어갑니다. 네, 힘들죠? 네, 저도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서 좀 혼란스럽죠? 네, 제가 어저께 준비한 것은 그 기출문제하고요. 기출문제 풀이 답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가 영역 및 그 다음에 평가 내용 요소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동행 책자 첫 번째로 펴시면은요, 시험 출제 범위가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는 그 공업계 교과만 바뀌어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기계금속, 그런 쪽 있잖아요. 그런 계통만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 컴퓨터. 이런 쪽. 그래서 지금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딱 열어보시면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론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해야 되는 범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 해석학, 복소해석학, 위상수학, 미분기하학, 확률과 통계학 뒤에 보시면 이산수학 이렇게 해서 수학 교과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보시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출제 범위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거 염두하고 공부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아직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바뀐 건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연간 커리큘럼 안내 및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로 보시면은요, 12페이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책자 있죠? 12페이지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 안내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항목을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 안내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1, 3월에 수학 교육학 기본서 작년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작년하고 강의가 비슷한데요. 작년에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네,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1월에서 3월까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교육학 기본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수학 교육학 신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책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필독서가 있는데요. 우정호 교수님 책 있죠. 네,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책까지 뭐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그 책도 참고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두꺼워요. 양이 두껍고 많고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만 축약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좀 삭제하려고요. 그래서 1, 3월에 12주 완성이다라고 나와 있는 게 수학교육학 기본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 3월에는 수교재 기본서를 할 건데 얘는 시간 조절 또 잘못했어요. 작년에 여기는 부족했고 기본서는 부족했고 여기는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적절하게 아마 이번에도 뭐 시간이 남는 형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특징 지을 게 뭐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내용을 올해는 좀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은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수학교육학 신론이 개정이 돼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1, 2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나와요. 그럼 1, 2에 대한 내용을 이쪽에서 다루는데 여기 지금 수학교육학 신론 2가 또 있어요. 이쪽은 임용 출제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뭐 교사 평가라든지 교사 지식이라든지 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 나오는 부분은 특강 형태로 빼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하고요. 수학교육학 신론2를 따로 뺐어요. 교육과정도 2015도 하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거의 2주 동안 교육과정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을 좀 줄이고 이쪽에서 특강의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 구성은 상반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제가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잠시만요. 강의는 계속 바꾸고는 있는데 영역별 기출문제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한 거 다르고요. 작년에 하는 것 좀 달라요. 올해도 달라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답안 쓰기 연습을 여기다가 넣어서 제가 아마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드릴 거예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 답안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빈칸을 채워넣고 좀 쓰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제작할 거는 뭐냐면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키워드에 대해서 기술하는 특강을 기출문제 할 때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해석이 아니라 서술형 답안 쓰기와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해서 작성하는 연습까지 포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6월달, 7, 8월달에 보시면 여기가 지도서예요. 지금 브로셔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기간이. 5, 6월달에 중학교 지도서를 끝내고요. 바로 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6, 7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6월 달에 끝나자마자 바로 고등학교 넘어가니까 네, 7, 8월까지 아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꽤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올해 체제를 좀 바꿔서 이론을 강의하고요. 그 이론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까지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강의하고 그 이론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이론만 문제화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수학교육학 문제가 보시면 영역 통합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이론에 맞춰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론을 요약하고 네, 하품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해설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직강생에 한해서 첨삭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해보니까 인강생에 대해서는 제가 불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인강으로 듣게 되면 메일을 늦게 확인하거나 메일이 쌓여서 보이지 않거나 그 다음에 첨삭을 이제 질문이 들어와도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잘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네, 첨삭도 그래서 직강생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솔직히 첨삭은 이때도 들어가고요. 이때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답안 쓰기 연습할 때부터 첨삭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의 형태는 옆에 적중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중 근거 자료라고 해서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교과서를 보고 문제화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예측해서 문제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안 하는 강사예요.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보다 모의고사에 치중해서 문제를 만드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께서는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에 치중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더 적중이 잘 돼요. 모의고사를 만들다 보니까 더 적중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 8, 9, 10, 11 다 모의고사만 했어요. 그래서 적중률이 꽤 높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도 어떤 문제는 거의 흡사한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모의고사 안에 다 넣을 예정이에요. 부족한 내용 없이, 빠진 내용 없이 다 넣을 예정이에요. 거의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네, 1차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책자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잠깐은 했는데요.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요약 노트를 만든 게 좀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합격생 얘기도 듣고, 친구들도 현직에 교사로 많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5수 만에 붙었어요. 네, 5번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네, 수학이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요약 노트를 안 만들 때보다 만들 때가 조금 더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중심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1과 신론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
덧붙여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1이에요. 이름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이름 바뀌었고요. 신론 1, 신론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이거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는 책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임용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안 보고는 안 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책이고요. 그 외에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이 책은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내용을 강의에 녹였어요.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내용, 분석법, 종합법 같은 내용은 꼭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 내용들 발췌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네, 이것도 엄청난 양을 자랑하고 있죠. 여기서도 교과서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도서 시간에 제가 웬만큼 다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 한 게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하나 책을 또 추천하자면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수학교육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김남희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김남희 교수님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근데 이 문제가 괜찮습니다. 풀어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앞에 있는 내용, 수학교육학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기에 딱 적절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수학교육학 정도는 챙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출문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건 참고로 보세요. 그쵸? 올해 14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뭐 이제 객관식 논술형 문제였고, 뒤에 보시면 14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정착이 안 되다가 16년도에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20년도에 논술형 문제가 삭제되면서 서술형 문제가 나왔죠.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교육학,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논술형 한문항 20점. 근데 이것도 교육학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영역이 조금 축소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꼭 봐야 되는 분야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 20점 만점에 한 18점 받으셔야 돼요. 네, 붙으시려면. 그 다음에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여기에서 보시면 기입형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수교가?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인데 수교 몇 문제 출제가 됐을까요? 2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전공 A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전공 B를 보도록 할게요. 기입형은 몇 문제가 나왔을까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순서 배열하는 거고요. 여기 쓰는 거죠. 네, 아마 이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서 배열하는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기 때문에 한 문제 나왔고요. 여기 네, 몇 문제예요? 3문제예요. 이렇게 10점이고요. 이렇게 14점이에요. 그래서 도합 24점이고요. 전체 80점 중에서 몇 %예요? 30%는 수학교육학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못해도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20점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24점 중에 20점은 챙겨가셔야 나중에 전공에서 좀 여유롭거든요. 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밑에 하단에 뭐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는데 아마 앞에서 했던 내용, 여기 지금 제가 쓴 내용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서술형 답안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서술형 쓰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예전의 논술형에 비하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쓰는 것보다는 간단합니다. 차라리 그 문제가 삭제돼서 너무 좋아요. 수학 교육학에 여러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셔야 돼요.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는 문제가 앞에서 보면 몇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 단답식 정도는 그냥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작업인데 여러 용어를 나열한 다음에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 빈칸 채워 넣기로 하고요. 나중에는 백지를 주고 쓰라는 연습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딜 가나 당연하게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올해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문제 만들 때도요. 기출문제를 거의 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서 유사하게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과 유사하게 돼서 그래서 모의고사로 변환을 하는 작업까지 거치거든요. 그래서 매 해마다 거의 모의고사가 이제 쓸 거는 강의를 다른 강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거 한 20-30%, 그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만드는 게 한 70-80% 돼요. 그래서 70-80%는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기출문제 분석해서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등한시할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거의 70-80%는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2차예요. 제가 2차 지도를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지도서를 보면서 자세하게 풀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언제 하냐면 상반기 때 다 해줘야 돼요. 하반기에는 솔직히 지도서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지도서를 보면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해야 되는데 2020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다 바뀌어요. 올해 중3하고요. 고3이 2009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완전 적용은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교과서가 다 나와요. 중 1, 2, 3, 고 1, 2, 3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교과는 솔직히 잘 안 보셔도 무방한데요. 임용출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중학교 1,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임용출제 범위가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1학년 소재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두셔야 되고요. 선택교과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기하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하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미적분, 그 다음에 수원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이번엔 이제 수능에는 반영을 한다. 이제 3개 중에 택일로 반영한다. 이렇게 개편이 되기는 했지만, 수업 실현이나 그런 부분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중학교 1,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수원수투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는 문제와 관련된 수학교육학 이론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 한 켠에 보시면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예시는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정리해서 2차 시험을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8월 안쪽으로 거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늦어도 8월까지. 제가 지도서 특강은 좀 늦게 하거든요. 왜 늦게 하냐면 3반기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조금 한 중반기에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늦게 하는 편이에요. 8월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수업 실현에까지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요거 하면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기간제 교사는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용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3월부터 8월까지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후반기에는
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뒤에는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경험하면은 일단은 학교 수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향상. 실제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을 실제로 가르쳐 보는 경험은 2차 준비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지도안을 안 짜요. 그냥 수업해요. 그냥 수업 개요서 작성해서요. 그냥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어떠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시험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실제로 활용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조금 이제 무용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을 잠깐 볼게요. 학교 일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고등학교는 몇 시에 끝날까요? 제 인근 학교가 있어요. 저희 동네 인근 학교가 있는데 제가 집이 엄청 멀어요. 산속이라. 아무튼 그 근처에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고등학교인데 몇 시에 끝나냐면 5시 15분에 끝나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교사 퇴근 시간이 5시 반. 근데 교사가 칼퇴근하기가 고등학교는 좀 힘들어요. 6시에 퇴근하는 교사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야근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안 줘요, 돈을. 네. 그러니까 심야 근로수당? 네. 야근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야근 수당은 5시부터 6시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이제 정액분 초과분이 있는데 정액분에는 들어가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초과분에 이제 6시 이후부터 근무한 게 초과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액분은 무조건 지급을 해요.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보통 6시 정도에 끝나요. 진짜. 6시 정도에 끝나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집에 오면 힘들어요. 눕기가 바빠요. 거의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거기다가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 몇 시에 끝나냐? 8시에 끝나요. 8시, 9시에 끝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수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거의 주말하고요. 평일에 8시 이후부터 공부를 한다고 치면 4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날 출근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시간 활용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오수만에 붙었어요. 기간제 교사 하면서 5번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붙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시간 활용 계획을 잘 세워서 보완을 해야 된다. 실제로 고등학교는 그렇고요. 중학교는 업무 가다예요. 중학교는 실수도 많아요.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고등학교는 16시간, 17시간인데 중학교는 20시간, 22시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랑 중학교가 좀 다르긴 한데 중학교는 대신 일찍 끝나요. 차라리 이제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중학교를 선호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많이 안 뽑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네. 네, 제가 만든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셔, 우리 책자로 잠깐 넘어가면은요. 그 뒤에 이제 첨삭 지도 자료를 제가 넣어놨어요. 네, 첨삭 지도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셔서 쓰시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이제 예시를 스캔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합격자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테마가 4번째 테마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희소에서의 운영 방법 같은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영상 강의를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재학생 전용관, 임용 칼럼, 희소식보, 테마 특강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상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